오늘은 물리전자 및 반도체공학 첫 시간입니다. 학교마다 각기 다른 교과 과정이 있고 특히나 이 과목은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의 요구를 부응하기가 참 힘든 과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학교에서는 그 저학년에서 물리전자를 배우고 고학년에 올라가서 반도체공학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반도체 소재라든가 공정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물리전자라는 과목 자체가 없고 반도체공학 1, 2로 나뉘어서 반도체공학 1에서는 물리전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우고 반도체공학 2에서는 그 후에 공정이라든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두 가지 과목, 즉 물리전자와 반도체공학을 통합해서 초반에는 그 반도체에 대한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고 두 번째 후반부에는 트랜지스터라든가 다이오드나 그 다음에 패브리케이션 공정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 교재는 두 가지로 한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교재가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s 해가지고 그 스트립만하고 배너지 두 사람에 의해서 그 지어진 책이에요.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쓰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번역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스트립만은 이제 거리의 남자란 뜻인데 그 거리의 남자가 지은 책, 이 책이 일단 첫 번째 주교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주교재는 그 로버트 피에레라고 이분이 지은 책인데 Semiconductor Device Fundamentals,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쓰는 책이에요. 이 책 역시 한국에 번역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책의 교과 과정에 따라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부교재라든가 부교재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참고 도서로 할 만한 책이 두 권이 다 있는데 그 두 권의 책은 그 교재, 그 인터넷에 있는 교재 파일이라든가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장 챕터 1에서는 결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결정 구조, 크리스털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그 원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용어 같은 것은 한국말과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털 스트럭처를 대해서 배울 텐데 첫 번째로는 그 반도체 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반도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절연체가 있고 도체가 있고, 그렇죠? 절연체와 도체를 나누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럼 반도체라는 건 이 중간 정도에 해당을 하겠죠. 그 전기 전도도 가 절연체와 도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거. 그렇다고 그 전기 전도도를 숫자로 표현했을 때 절연체와 도체의 딱 가운데 위치해 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절연체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고 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요 둘 사이에 위치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전기 전도도인데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불순물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전기 전도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어떤 성질을 갖는지 알아보는 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1 섹션 반도체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원소 주기율표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자, 원소 주기율표를 통해서 그 반도체 물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단일 물질도 있겠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라고 해서 화합물도 있겠고 한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첫 번째로 그 사족을 봅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반도체 물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실리콘과 저메니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족 단일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실리콘하고 저메니움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과거에는 저메니움을 이제 다이오드에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로 실리콘을 쓰고 있는데 실리콘을 이용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렉티파이어 해가지고 정류기에도 많이 쓰이고 트랜지스터에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단일 원자로 구성된 반도체 물질 대표적인 거 실리콘하고 저메니움 사족에 해당되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이 또 유명한데, 화합물 중에 이제 어떤 거와 어떤 것의 화합물이냐면,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게 3족과 5족의 화합물이에요. 3족에는 보론, 알루미늄, 갈리움, 인디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5족에는 나이트라이트, 파스포러스, 아스닉, 엔티모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족에 있는 물질하고 5족에 있는 물질을 합해서 화합물로 해가지고 만든 반도체 물질도 있죠. 가장 많이 알려진 게 3족과 5족의 화합물, 알루미늄 파스파이드 있고, 갤리움 나이트라이드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갤리움 파스파이드, 갤리움 아세나이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화합물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3족하고 5족으로 이루어진 화합물, 방금 말했듯이 대표적인 거 하나만 써볼까요? 갤리움 아세나이드 있고, 갤리움 나이트라이드 있고, 갤리움 파스파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Light Emitting Diode 해가지고 LED에 쓰이죠. LED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자, 세 번째 화합물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2족과 6족의 화합물이 있어요. 2족과 6족의 화합물. 그래서 2족에 있는 원소하고 6족에 있는 원소하고 화합해서 만든 반도체죠. 그래서 징크 설파이드 있고 뭐 해서 그 캐리뮴 이런 것들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합한 건데, 아무래도 3족과 5족의 화합물보다는 그 활용 가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화합물은 3족과 5족인데, 지금 말한 거는 2족과 6족.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있고, 이런 물질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형광물질. 형광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건 징크 설파이드죠. 그래서 형광물질에 많이 쓰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합물인데 어디에 있는 화합물이냐면 4족에,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는 4족에 있는 단일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였죠. 이거는 4족끼리의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실리콘과 저메니엄 따로따로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를 합해서 실리콘, 저메니엄을 합해서 한 가지 물질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족끼리의 화합물,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 저메니엄이 있고, 이것은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적외선이나 적외선 탐지기 아니면 방사능 검출기 이런 것들에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물질이고, 이 응용 범위를 보면 정류기 트랜지스터, LEDs, 형광물질, 적외선 방사능 검출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공통점이 나오죠. 주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거.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그 빛의 흡수나 방출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거. 흡수 또는 방출을 위한 거. LED나 형광물질 같은 거, 빛의 방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빛의 흡수나 또는 방출에 이용된다든지, 아니면 뭐 트랜지스터나 정류기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하이 스피드가 필요한 그런 전자소자에 많이 쓰인다 하는 거. 그래서 하이 스피드 소자라든가 아니면 빛의 방출이나 흡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전자소자에 이런 반도체 물질이 쓰인다는 거 주기율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는 결정격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1.2 섹션 크리스탈 레티시스에 관한 얘기인데, 먼저 주기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 반도체의 특성을 배워보기 전에 원자의 성질이나 배열이 반도체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자의 주기성에 따라서 세 가지 고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고체의 그 주기성, 주기적 구조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고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정질, 두 번째가 비결정질, 세 번째가 다결정질. 이렇게 세 가지 고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정질이라는 것은 이제 주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crystalline structure라고 하는데 crystalline 반도체의 한 단면을 우리가 엿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원자의 배열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정질일 경우에 결정질은 원자의 배열이 주기적이에요. 우리 아까 말했듯이 주기성에 따라서 세 가지 고치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안에 결정질의 원자의 배열은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결정질, crystalline structur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결정질은 이거와 반대겠죠. 비결정질 두 번째 역시 반도체의 한 면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주기적 배열이 되어 있지만 두 번째 비결정질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주기적이지 않죠. 여기저기 중구난방 이런 식으로 아무런 주기성 없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disordered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비결정질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는 amorphous라고 하죠. amorphous. 비결정질 structure.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해당하는 것 또는 이 두 형태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다결정질이 다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다결정질. 해서 polycrystalline 이라고 해요. 이 앞에 폴리라는 것은 맨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 어근에서 온 거. 그래서 크리스탈린이 여기 크리스탈린 결정질인데 조그만 결정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세 번째 경우에도 반도체의 한 단면을 본다고 엿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안에 작은 크리스탈린 스트럭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리스탈린, 저것도 크리스탈린 여러 개의 조그만 결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결정들에서는 크리스탈리니까 원자의 배열이 주기적이죠. 그런데 보통 이쪽의 결정질과 이웃에 있는 결정질에서 원자의 배열이 방향성이 틀려요. 이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쪽의 원자 배열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그만 결정 안에서는 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원자 배열은 이런 식이고 이웃에는 이런 식이고 또 예를 들면 그 이웃에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 옆 이웃에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조그만 결정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물질을 이루는 경우 polycrystalline structure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 거 결정질, crystalline structure에 대해서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결정질 구조 있죠. crystalline structure에 우리가 포커싱 해가지고 필요한 용어들을 먼저 알아봅시다. 아까 제목에도 있었지만 격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격자, lattice라고 하죠. 단수형이고 복수형 만들 때는 s를 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격자란 무엇인가? 이 여기 옆에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리드가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를 다 격자라고 하고 꼭지점 하나를 격자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격자라는 것은 공간 내 요 하나하나에 다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 내 점들의 대칭적 배열 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격자를 보면은 주기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성을 결정하는 게 바로 격자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 물질에서는 주기성을 가지려면 요 꼭지점 하나하나에 다 원자 하나하나씩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레티스라고 하고 격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은 셀이라는 게 있어요. 셀. 그냥 한국말로도 그냥 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거 하나로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셀이에요. 셀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전체 격자를 대표하는 그런 체적이죠. 전체 격자를 대표하고
결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의 이웃에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결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정 단위의 최저. 부피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요거 하나가 셀이에요. 그래서 이 셀을 어느 정도 거리만큼 쫙 R만큼 옮겼어요. R만큼 이동해서 보니까 고절에 또 앞에 먼저 봤던 거와 같은 똑같은 셀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일정 단위의 최저, 이것을 이제 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 일정 거리만큼 이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방향성이 있으니까 벡터 R로 표시를 했는데, 벡터 R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셀과 저 셀의 관계를 벡터 R로 표시라고 했는데, 여기 기본 벡터를 이제 A가 있고 이제 B라고 해봐요. 2차원에서 기본 벡터 A라고 했으면, 앞에 어느 정수만큼 그 정수를 예를 들어서 P라고 해봅시다. A 벡터의 정수배, B 벡터의 정수배 Q, 이게 이제 2차원이죠. 3차원에서는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겠죠. C 벡터, O, P, Q, R. R은 앞에 있으니까 다른 걸로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벡터의 정수배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동 벡터 R이에요. 그래서 R만큼, 이 정수배만큼 기본 벡터에서 이동을 해주면 앞에 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쌍둥이 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격자점 있죠? 격자점은 각각의 꼭지점에만 있는 거예요. 외부에. 이렇게 생긴 것을 셀은 셀인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지점에만 원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기본 셀이라고 하죠. 기본 셀. 그래서 꼭지점 아니면 모서리에만 원자가 있을 수 있는 거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프리미티브 셀, 기본 셀로 표시를 하는 게 언제나 편리한 건 아니에요. 이 그림에 여기서도 표시를 했지만 이런 마른 목골의 기본 셀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 직사각형 모양이 있죠? 이 경우에는 셀의 가운데에도 원자, 꼭지점이 들어찰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모서리나 꼭지점에만 원자를 놓을 수 있는데 여기는 셀의 중간에도 원자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도 반복되는 유닛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프리미티브 셀과 구별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닛 셀이라고 불러요. 꼭 그 마른 목골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그 직사각형 모양 해서 이제 유닛셀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굳이 옮긴다면 단위셀이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요 용어는 단위셀보다는 유닛셀이라고 주로 발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프리미티브 셀과 유닛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프리미티브 셀은 모서리나 꼭지점에만 원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닛셀의 경우에는 셀의 중간에도 원자가 놓여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가장 커다란 차이죠. 필요에 따라서 프리미티브 셀로 이제 반복 단위를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유닛셀로도 반복 단위를 표시할 수가 있죠.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 아무래도 이제 유닛셀인데, 유닛셀의 종류에 따라서 그 7가지의 크리스털 스트럭처와 14가지의 그 다른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구조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닛셀의 종류에 따라서 7가지 크리스털 스트럭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1.3 섹션 7가지 크리스털 스트럭처에서 여기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닛셀의 종류에 따라서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큐비라고 해서 입방체 시스템이 있죠.
여기 이 그림이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다룰 건 아니고 우리는 첫 번째 입방체 구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7가지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첫 번째 큐빅 시스템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닛셀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입방체 내에서 또 그 원자의 주기적 배열 있죠. 주기적 배열에 따라서 이제 14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4 Bravais lattice라고 말을 해요. Bravais 격자에서 그 입방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의 주기성, 주기적 배열에 따라서 14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입방체 구조의 그 큐빅 시스템에 집중을 한다고 그랬었죠. 큐빅 시스템에도 보면은 이렇게 3가지, simple cubic, body centered cubic, face centered cubic 해서 이제 3종류가 있어요. 큐빅 시스템 말고 이제 두 번째는 tetragonal, 두 번째 있었는데 tetragonal 내에서도 또 원자의 배열에 따라서 simple tetragonal, body centered tetragonal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입방체에 포커싱 할 것이고 입방체 내에서도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방격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큐빅 시스템. 자, 큐빅 시스템의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단순 입방이라고 해서 simple cubic이라고 부르죠. 이니셜만 쓸 때는 보통 SC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채심 입방 구조라는 게 있어요. 채심이라는 것은 이제 큐빅 하나, body란 뜻이니까 body centered cubic 해서 이니셜로는 BCC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면심 입방 가지고 이제 이거의 세 번째 구조인데 면심 입방은 face, 면은 face예요. face centered cubic 해서 이제 이니셜로는 FCC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원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원자의 개수를 따져보기로 합시다. 자, 원자의 개수를 따져보려면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되겠죠? 자, 원자의 개수. 자, 1번. 단순 입방을 먼저 그려보기로 하죠. 단순 입방이라는 것은 일단 정육면체를 그려야 되겠죠? 큐빅 시스템이라는 것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육면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육면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상자를 일단 그리고 각각의 꼭지점마다 원자를 놓죠. 자, 각각의 꼭지점마다 원자를 놓으면 이 구조 안에, 이 body, simple cubic 안에 원자의 개수가 8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반도체 물질에는 이런 기본 구조가 무한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위, 아래, 옆 다 이런 상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래서 이웃하는 애들에 의해서 각각 하나의 원자는 이웃하는 다른 8개의 큐빅 레스티스에 의해서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죠. 8조각을 내야 되는 거죠. 주변의 이웃에 또 있기 때문에 8분의 1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 큐빅 안에는 한 개의 원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심플 큐빅. 자, 두 번째는 body centered예요. body centered니까 일단 심플 큐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든지 개념을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그림을 다 그려보면은 나중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플 큐빅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지금 이게 body centered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원자 하나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원자는 아무하고도 공유하지 않아요. 그거 그대로 한 개의 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각각 꼭지점에 있는 8개의 원자가 8개로 공유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예요? 1 플러스 1 해가지고 2개의 원자가 존재해요. 어디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BCC 채심 입방 Body Centered Cubic 안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세
세 번째는 면심 입방. 역시 심플 큐빅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정육 면체를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리는 건 심플 큐빅을 일단 그리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면심 입방이기 때문에 면마다 하나씩 원자를 찍어줘야 돼요. 면마다 하나씩 원자가 존재를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FCC, Face Centered Cubic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냐면 일단 꼭지점마다 8개, 이것은 팔등분을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원자는 면마다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면에 있는 원자는 옆에 바로 붙어있는 또 다른 큐빅에 있는 원자와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원자는 옆에 또 다른 큐빅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면에 있는 면이 몇 개예요? 6개의 면이 있죠. 면에 붙어있는 하나의 원자는 사실상 2분의 1을 해줘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3 해가지고 FCC 안에는 4개의 원자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큐빅 시스템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는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로 표현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건 지금 FCC 스트럭처의 한 단면이에요. 한쪽 면. 그래서 꼭지점에 원자가 배열돼 있죠. 이때까지 이제 편리성을 이제 위해서 점으로 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구로 원자를 표현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원자가 서로 밀접하게 붙게끔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FCC 구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구조에서 그 원자의 반지름 있죠. 원자의 반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한 변의 길이가 A예요. 보통 이제 그 입방 구조에서 한 변의 길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격자상수다라고 표현을 하죠. 격자상수. 유니셀의 한 변의 길이 격자상수 해서 lattice constant 라고 하는 거죠. lattice constant 또는 lattice 논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논문을 보게 되면 lattice parameter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격자상수 한 변의 길이가 A인 이런 FCC 구조에서 원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원자의 반지름이라는 건 바로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가 되겠죠. 루트 2A가 되고 그러면 요 점선으로 표시한 요 반 있죠. 반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2로 나누니까 2분의 루트 2. 자, 그러면 요만큼이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원자의 반지름은 요 부분 또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아주 쉽게 답은 나왔어요. 이만큼이 2분의 루트 2인데 요거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원자의 반지름 I라고 했을 때 R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2A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4분의 루트 2A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구의 반지름, 즉 원자의 반지름 R은 4분의 루트 2A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예제 하나를 풀어보기로 하죠. 자, 그럼 예제를 풀어봅시다. 예제 1-1. 자, 문제를 보면은 격자상수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격자상수 lattice constant A는 O Armstrong이래요. O Armstrong인 BCC, Body Centered Structure예요. Armstrong이 이제 단위인데 그 Armstrong의 단위에 대해서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 Armstrong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흔한 센티미터나 미터로 표현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센티미터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Armstrong은 저 정도 길이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원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acking fraction이라고 했어요. packing fraction 이라는 것은 그 전체 부피가 이제 직육 면체인데 이 부피에 대해서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 그래서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를 전체 부피로
나눈 것이 바로 뭐예요? packing fraction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그럼 첫 번째 반지름을 일단 구해봅시다.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body centered니까 정육면체 중간에 원자가 하나 있게 되는 구조죠. 일단 simple cubic을 그리고 자, 실질적으로 원자는 점이 아니라 구로 표현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자를 이제 인접하게끔 커다란 구로 이렇게 꼭지점에 원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직면체 가운데 원자가 하나 이렇게 덩그라니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반지름을 구할 텐데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좌표축을 설정하게 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해하기 편하게 좌표축을 하나 설정해 봅시다. 그래서 x, y, z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 O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좌표축으로 설정했을 때 구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 원자까지의 거리를 일단 구하는 게 편리하겠어요. 그 거리를 이제 D라고 해봅시다. D. D.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좀 혼동된다 싶으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좌표축만 따로 떼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가운데 BCC 스트럭처의 가운데 원자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얘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원점에서 여기 원점에서 구의 가운데까지 거리를 D라고 일단은 해봅시다. 자, D는 어떻게 구해요? 원점에서 여기에 좌표를 알면 D를 구하기가 쉽죠. 그럼 여기에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좌표는 자, X, Y, Z 모두 세 방향에서 5 엠스트롱만큼 떨어진 것의 반이니까 좌표축은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 Z축의 좌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 그래요? 한 변의 길이가 5 엠스트롱인데 이 구는 그 반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5 엠스트롱인데 그 반 정도 되는 위치에 구가 원자가 있기 때문에 XYZ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좌표를 알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이 좌표까지의 거리 D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을 제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2분의 5제곱 플러스 2분의 5제곱 플러스 2분의 5제곱. 자, 그럼 이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루트 75 해가지고 숫자로는 4.33 단위 붙여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길이의 단위 엠스트롱. 그래서 D가 이것이 4.33 엠스트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라는 것은 이 D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반지름, 원자의 반지름 R은 D의 반에 해당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4.33 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자,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2.165 엠스트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 칠판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쁘게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교재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이쁘게 그린 그림을 살펴보면은 그 반지름 R이 D의 중간 반이 된다는 거 이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원자의 반지름 첫 번째 거 답을 구해봤고요. 두 번째 거 packing fraction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체 BCC 스트럭처의 구조 직육면체의 부피 있죠? 직육면체 전체의 부피라는 것은 직육면체의 부피예요. 여기서 그 입방 구조 BCC 스트럭처에 있는 원자의 부피 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문제인 packing fraction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어떻게 되나?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
선생님, 그 BCC 안에 그 원자가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2개가 있게 되는 거죠. 2개에다가 그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이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됐었죠. 반지름 R 값은 앞에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분의 4 파이의 2.165 엠스트롱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부피, 이거는 쉽죠? 자, 이걸 뭐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 직류면체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한 변의 길이가 5니까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계산해 줄 게 뭐예요? 계산해 줄 건 이거죠. 그래서 packing fraction은 계산기 두들기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0.679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packing fraction을 얘기할 때는 percentage로 보통 답을 내요. 차지하는 부피가 0.679 이게 이제 fraction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략 68%. 67.9%니까 대략 68%라는 답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packing fraction. 전체 부피에서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어봤습니다.